오늘 패널 토론회는 기조연설자와 발표자들 외에 우리나라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로 꼽히시면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 MD를 역임하신 두산에너빌리티의 손정락 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문님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패널 토론은 제조업 얘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하노버 산업전시회에서 인더스트리 4.0 구현을 위한 자산관리실 AAS라고 하죠. 이것이 전면에 등장하고 또 제조기술에서의 AI 적용 등 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기술과 기계기술은 어떻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또 정부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천정은 교수님 옆에 계신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와만 주면은 괜찮은데 그 쓸데없는 잘못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되면 낭비를 하게 돼서 오히려 그냥 이거는 인더스트리 4.0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니까 그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쓰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더스트리 4.0의 문제는 아까 그 시스템을 얘기하셨는데 그 제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제조에다 붙이려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조에서 아까 2차 그 산업 혁명에서 일어난 게 그 작업을 단순화해서 그 대량 생산을 했는데 그 일본 기업에서 이제 린 매니팩처링을 해서 이제 그 많은 그 인벤토리 같은 거 줄이면서 그 프로덕티비티를 올렸는데 지금 독일에서 그 린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 인더스트리 4.0을 한번 얹어봤더니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조하는 사람하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하고 같이 융합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이 마차를 끄는 건지 마차가 말을 미는 건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려면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뒤에서 막 밀고 나가기 때문에 앞에 말이 어쩔 줄 모르고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5.0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걸 어떻게 좀 정리하고 나가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이렇게 독일이나 어디서 한다고 남이 한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다, 일본이 이런다, 독일이 이런다 그러면 쫓아가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능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 인더스트리 4.0이 뭐고 그거를 왜 하느냐 그걸 아는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그 남들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지금 차관님이 자리를 뜨셔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혹시 더 덧붙인 말씀 있으실까요? 다른 패널분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현동균 상무님께서 AI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챗 GPT가 굉장히 큰 관심을 끌면서 이 AI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조 분야에서도 AI를 적용하려는 움직임과 관심이 많지만 아직 활용이 제한적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조 로봇의 활용과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AI 기술, 또 로봇 기술의 발전, 또 숙련 인력의 부족 등 이 주변 여건으로 볼 때 AI 적용 확산과 로봇의 활용 범위 확대가 자명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현동균 상무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잘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우선 모르겠습니다. 일단 챗GPT가 요즘 AI의 어떤 브랜딩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챗GPT를 연동을 해보면 이게 생성 AI다 보니까 정보의 전달이라는 펑션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페이크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면 챗GPT가 열 수 있는 그 펑션이나 아니면은 솔루션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반신반의 내지는 기대와 우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다수의 AI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AI는 사실은 지능이라기보다는 파라미터와 그 파라미터의 어떤 피팅, 그레디언트를 따라가는 최적화, 거기에서의 어떤 중간 중간에 리커시브한 어떤 파라미터의 재사용, 회귀 뭐 이런 것들의 집합에 자본과 인프라가 붙은 거대한 어떤 피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뭐 AI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어떤 우려가 있고 지금도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여러 사이드와 the other side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산량을 할 수 있는 뭐 GPU 때로는 코스트까지 고민한 NPU 이런 것들에 대한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테이션이 가능해지는 피저블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이 늘 것은 사실이고 근데 AI의 가장 중요한 거는 더메인 널리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메인 널리지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표준화하고 공유하고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순환을 타야 되니까요. MLOps나 뭐 DevOps 같은 개발 체계들을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조로 간다는 거는 사실은 더더욱 어렵죠. 제조는 지금 뭔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를 잠시 멈추고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조 기술의 혁신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면한 제조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거에 붙이기 위해서 트라이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너무나 이그제저레이트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5년 정도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5년 후에 저희 포럼에서 꼭 현상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이제 그 MIT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950년대 MIT에서 그 AI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AI 로보틱스 앤 AI 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큰 랩인데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잘 생각한 것 같이 구현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컴퓨터가 슬로우하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 별로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구현을 많이 못하면서 이제 요즘 와서 이제 AI를 자꾸 쓰자. 근데 그 이유가 그 칩이 빨라져서 계산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거의 공짜이기 때문에 이제 AI를 씁니다. 그래서 MIT에서는 그 칼리지 오브 컴퓨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1 빌리언 프로젝트인데 그 정부에서 받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펀드레이징한 거지. 근데 거기에 그 왜 칼리지 오브 컴퓨팅이라고 부르냐? 칼리지 오브 AI라고 안 부르고 MIT 교수들의 많은 사람은 AI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AI 뜻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컴퓨팅이라고 쓰는 게 사실 AI의 언더라잉 저거는 데이터 애널리틱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아까 현상무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일단 그 도메인 날리지가 있고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를 이제 하는 게 그 AI인데 그래서
MIT의 그 칼리지 오브 컴퓨팅은 어느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각 디시플린이랑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지 오브 컴퓨팅에 교수를 새로 5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25명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25명은 이 도메인이랑 같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뮤직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컴퓨팅을 뮤직으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에서 이런 쪽으로 컴퓨팅을 하겠다. 나는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이런 쪽으로 컴퓨팅을 하겠다. 그래서 칼리지 오브 컴퓨팅을 어디다 집어넣지 않고 따로 그러니까 매트릭스 조직같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데이터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제조 산업에 쓸 수 없는 거는 왜 쓸 수 없냐면은 그 제조가 뭐 바뀌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 쉐어를 안 합니다. 그건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AI를 적용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MIT 교수들이 요새 AI 어플라이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퍼블릭 헬스, 트랜스포테이션, 유틸리티 이런 것 같이 데이터가 어베일러블 한 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회사에서 찾아와서 너네 이런 거 AI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AI 하는 교수한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느 병원에 우리가 어플라이 한 거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에 다시 가서 데이터를 주면은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한국 회사 대부분들이 그러시죠. 너네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줄 수가 없다. 이게 캐치 22입니다. 이게 해보려면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를 안 주니까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병원에 써봤으니 그러더니 회사에 쓰면 된다. 그건 또 여기서 억셉트를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 인더스트리에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챗 GPT는 이제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편하니까 해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데이터를 갖다 쓰는지 모르죠. 이번에 미국에서 하나 걸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코트에서 옛날 그 케이스를 이제 갖고 이게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났냐를 이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코트에서 결정을 하는데 챗 GPT가 엉터리 케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없는 거를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봤으니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없는 케이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말 도메인 날리지 있는 사람이 거기에 끼지 않고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되긴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금방 쓸 수 있는 그 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제 규범으로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캐리어를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아주 많고요. 이 기계기술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적 장벽은 무엇일까요? 또 극복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손정락 고문님께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팀이 왔으면 팀 러윈이 왔으면 더 좋은 답변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지금 땀방울 앉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계연구원 조주영 박사님 지도 교수셨고요. 지금 아마 게스터빈 쪽으로 한 30년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많은 아마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좀 아까웠습니다. 그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전에 좀 생각나는 부분은 아까 제가 그 현상무님 발표를 하면서 하는 거를 앉아서 듣다 보니까 제가 그 게스터빈을 하지 말고 로봇을 할 걸. 게스터빈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뭐 하나 개발하다 보니까 벌써 은퇴가 지나가 버렸고 또 이제 산업부 들어와서 이제 에너지 정책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정책이 정치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왜 이걸 했느냐, 왜 이걸 뭐 그런 이슈로 굉장히 시달리고. 근데 참 현상무님 행복하시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가 하면 사실 산업부에서 이제 저 MD를 쓸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수소 문제였고요. 사실 수소 이슈는 탄소 중립 이슈가 생기기 전에 먼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작업이 발표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 상당히 수소 경제를 끌고 나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할 때 그 정책의 기본적인 이제 목표가 수소차와 연료전지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사실 수소 경제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활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급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트랜스미션, 그다음에 활용, 전주기적인 접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요. 물론 저도 그 토론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 도와준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많이 도와줬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그 러시아 가스의 인디펜던스를 EU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수소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불거졌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수소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떤 그 전주기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가 됐고 특히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그 데스크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그런 필요성을 많이 제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소경제 기본법이 저희들이 발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매 3년마다 한 번씩 수소경제 기본 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그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아직 그 고민이 없었는데 제가 아마 MD를 조금 더 했으면 이 이슈까지 좀 건드리고 좀 오고 싶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요 우선순위 이슈 수소는 어쨌든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팀도 말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말씀 안 드리고 우선순위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국 DOE에서 수소 스트래테직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시한 수소 스트래테직 로드맵의 3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수소는 매우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로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대라는 것은 놀랍게도 발전용이 아니고 수송용이 아니고 산업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 쪽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라는 수단이 이미 있고요. 수송 쪽에서는 전기에너지라는 수단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 쪽은 이 무탄소화에 대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유화학 등등 특히 제철 쪽에서 수소를 쓸 수 있는 그쪽으로 미국은 이제 꼭 필요한 수소 분야로 그렇게 설정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는 꼭 필요한 수소의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스트 다운입니다. 수소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얼스샷 그 이니셔티브로 통해 가지고 수소 분야는 2030년까지 1kg당 1불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것이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갖고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가격을 갖고 1kg당 1불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 수소 의존도가 70%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소를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사우디나 호주에서 수소를 들고 들어올 때 운송 비용을 포함해서 토탈 라이프타임 코스트가 얼마나 싸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전략이 뭐냐면 수소는 항상 수요처와 공급처를 한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묶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트랜스미션 이슈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는 데하고 수소를 활용하는 데하고 가능한 같은 단지에서 묶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마침 이 세 번째 이슈는 지금 기계연구원이 지금 다루고 있는 보령 프로젝트 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령에서 SK가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 중부 발전에서 수소를 활용을 하고 그 가운데서 기계연구원이 들어가서 R&D 측면에서 인프라의 구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아져야 조금 더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이 조금 더 정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아까 그 팀 질문사항에서 나왔는데 수소 활용 중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터빈인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LNG용 가스터빈을 국산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김포열병업에서 항상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스텝으로 모든 로드맵을 수소 터빈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소 터빈이 시장에 나올 거냐라는 것도 팀한테 질문인데 팀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2030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30년 수소 터빈을 시장에 내기 위해서 두산을 포함한 모든 OEM사는
100% 수소 터빈을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수소 터빈에 대한 로드맵은 그 정도 타임 스케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계연구원도 특히 이제 수소 관련된 수소 터빈이나 수소 특히 액화 관련돼서는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전략하고 어떤 국내 전략, 세계 전략 그리고 산업체 전략 이런 걸 조금 더 묶어서 같이 생각하면 이 수소란 이슈를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노이즈를 좀 뒤로 하고 실제로 탄소 중립에 중요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문님 감사합니다. 저희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이 산학연 협력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산학연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산학연에서 모두 다 와 계시는데 지금 기계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이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제조기술 분야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또 기초기반 기술, 대형 인프라, 기업 수요 중심 이 중에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될지, 어떤 기술 분야에 매진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박상진 원장님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역시 내부자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또 저한테 주셨는데 산학협력 뭐 당연히 중요하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 내지는 융합이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버리는 건데 내가 살아있으면 사실은 그냥 화합이 아니라 혼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산학협력 내지는 융합연구는 융합이라기보다는 그냥 혼합연구에 가까운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일단 버리고 내가 큰 거에 하나의 어떤 원소 개념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내 색깔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쯤에서 저희 연구소도 어떤 출연연 내지는 저희만 따져봐도 여전히 저희 색깔들을 빼고 있지 못하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역할이 제일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출연연이 그런 걸 앞장서서 한다면 뭔가 좀 산학협력을 위한 어떤 구심점 내지는 바인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좀 플랫폼형의 어떤 개방성을 좀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기초 기반 대형 인프라, 기업 수요 중심 다 중요하죠. 특히 저희와 같은 산업 기술을 하는 데서는 어느 하나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순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기초 기반 대형 인프라, 기업 수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기업이 수요로 필요하는 기술들은 대기업 같으면 알아서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긴 미래를 위한 안목을 가지고 앞서서 좀 기초 기반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 사이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모든 분들한테 열려 있는 대형 인프라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마 미국의 내셔널 랩들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1년 안에 끝내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10년 동안 구축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부와 협의하고 국회를 좀 설득해서 해나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출연연이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좀 덧보고 싶은 건 너무 초대형 대형 사업 위주로만 안 갔으면 좋겠다. 정부의 R&D가 어떤 빈 공간에 돌을 채우려면 큰 바위돌도 있어야 되지만 조그만 바위돌, 자갈도 있어야지 꽉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지 모르는 세상이 됐고 예전에 저희가 후발국으로 따라갈 때는 큰 것 몇 개 따라가면 되는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걸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다양하고 유연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그중에 될 만한 것들은 대형 연구 사업화 시켜서 화끈하게 좀 끌고 나가는 좀 투트랙 전략을 같이 구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말씀을 많이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산학연 협력에 대해서 현덕진 상무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뭐 사실 이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변화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산학연의 관계도 계속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산학연 관계와 지금 이 시대의 산학연의 관계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의 공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막혀 있었던 정보들이 이제는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가 볼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 이 연구 자체의 규모나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챗GPT만 해도 2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인프라와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과연 우리 산학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그런 데에서의 어떤 다른 관계 형성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어떤 하나의 표본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가장 우리가 바라고 또 사실 우리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1번은 사람입니다. 인재, 채용 뭐 이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코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회사가 당연히 더 잘 되는 시대가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 아닌 이상 당연한 귀결의 어떤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옛날에 김종우라는 분이 대동여 지도를 만드셨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퍼블릭으로 하셨던 걸로 퍼블릭은 아니겠죠. 나라에서 관리를 했겠지만 사실 우리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공공 에어리아에 속해 있는 영역들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들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공유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서비스가 일어나기 위해서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증하고 표준인데요. 이거는 사실 인증하고 표준이 너무 없고 로보틱스 경우입니다. 또 너무 갑자기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의 어떤 갭을 팔로우하기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 아까 그 식약처 인증을 받을 때에도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이 좀 함께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들으시면서 지금 1시부터 지금 3시간째 듣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예,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질의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완벽한 발표와 토론이었나 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그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정훈 교수님께 꼭 묻고 싶다는 질의였는데요. 이 제조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업 개발 전략과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이 언론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로 소개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제조 산업에 투자하는 거는 그 물론 신문에는 크게 났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 반도체 산업에 그 50 빌리언 달러 쓴다 그러는데 모르긴 해도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1년에 그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뭐 삼성전자만 해도 1년에 more than 50 빌리언을 자기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50 빌리언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엄청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 생각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아까 우리 현상무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려고 그러면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 제조를 안 해서 사람들이 벌써 다 빠져나가서 그 사람을 새로 기른다는 거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미국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 내셔널 시큐리티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셔널 시큐리티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거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런 거를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뭐 산자부나 그런 데서 통하는 게 아니라 밀리터리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그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 인포메이션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쪽은 미국에서 계속 나갈 거고 그래서 미국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러지 않고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벌써 이 컴퓨터 디지타이제이션 하는데 독일보다 한참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자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럼 그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제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스마트 매니팩처링인데 주로 어플라이 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거는 내셔널 시큐리티 쪽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요새 신문에서 나는 뭐 반도체니 2차 전지니 뭐 그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지 정말 정부에서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는 모든 사람이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패널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